네, 안녕하세요. 중간에 예전에는 연금 방송이 있었는데 없어져서 그런지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예, 잘 지내셨나요? 오늘 뭐 처음 들어오신 분도 있으실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늘 이 시간 기억하셔서 들어와 주시고 또 봐주시고 그러는 고마운 우리 구독자님들이시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그래도 이제 오늘만은 아닌데 요즘은 약간 좀 선선해 아침 저녁으로 그런 기도 하고 오늘 낮에는 약간 바람도 좀 부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바쁘게 아마 돌아오셨을 것 같고요. 그 매일매일이 바쁘죠. 그런데 이제 귀한 시간 내주신 거 감사드리고 오늘도 9월 달 시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매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굉장히 지금 시장을 읽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얘기 드린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어, 좀 중기 정도의 그 시장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키가 되는 얘기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힘들고 피곤한 시간 좀 있으시겠지만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보시는 동안에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은 그 버블 생성기의 투자 전략이라 그래서 실제 두 가지 포인트를 말하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버블 얘기를 주로 하려는 건 아니고요. 버블이 생성기라고 얘기한 이유가 지금 버블이 막 만들어져서 어떤 뭐 버블을 경계하고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버블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배경을 가진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버블과 관련된 어떤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 버블로 만들어져가는 기간 동안의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과거의 사례들을 통해서 보는 것들이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버블이란 말은 넣었지만 오늘의 초점은 버블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시장을 움직여가는 그런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거라서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오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얘기가 뒤에 조금 복잡하게 자료들이 제공되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실들로 근거를 댈 거고요. 여전히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는 걸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도 이제 결론이면서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내러티브, 이 시장에서 어디를 투자하고 어떤 걸 투자해야 될지를 알려고 할 때 중요한 내러티브를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의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시장은 사실은 물론 매번 그렇지만 그 시장에서 어떤 초점으로 어떤 렌즈로 시장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렌즈는 지금까지 몇 달에 걸쳐서 저는 유동성 장세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이 주도하는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그런 그 경기 순환 사이클로 읽을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그 경기 순환에 관련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유동성 장세라는 걸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지금이 재정 지배 시대다라는 그러니까 제목이 이렇게 달아놨죠. 정치의 시대이며 재정 지배 시대다라고. 우선 정치의 시대부터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지금은 과거 코로나 이전에 40년 동안 진행됐던 통화 정책의 시대가 아닙니다. 현재는 통화 정책이 영향을 주기는 주지만 주가 되지 않고요. 종으로 끌려다니는 시대고 지금은 정책이 시장을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할 때 트럼프의 정책을 그 다음에 한국 투자면 이재명의 정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연구라기보다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 피스컬 도미넌스라 그래서 재정 지배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재정 지배의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라고 하버드대 교수죠. 케네스 로코프 교수가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그 재정 지배라 함은 피스칼 더미넌스라고 해서 재정이 지배하는, 그래서 옆에 설명된 것처럼 재정 지배란 피스칼 더미넌스는 뭐냐, 중앙은행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 안정이나 고용 목표가 아니라 정부의 재정 수요에 맞추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재정 정책이 통화 정책을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걸 모니터리 폴리시 중에서도 이제 뭐 시대적으로 나누면 여러 가지 를 봤을 때 현재는 피스칼 도미넌스 시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지금 어디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중심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롬 파월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했던 지나간 40년 코로나 이전의 통화 정책의 시대에 저는 오랫동안 적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의 FOMC가 끝나고 나면 일주일, 2주일씩 그 얘기를 해야만 했고, 그게 또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그래서 그거에 익숙해진 제가 제롬 파월이 말했던 일시적이다, 트랜지토리하다라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판단했던 걸 그대로 믿었더니 당했죠. 아니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9%, 10%까지 치솟았기 때문에 그걸 잡아야만 돼서 22년도에 그 가장 강력한 긴축 5.5%, 5%대까지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22년도에 폭락장을 맞았었죠. 그런 것처럼 통화 정책이 실제로 시장을 이끌어가던 지나간 40년과는 다르게 지금은 정치의 시대이며 재정 정책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 그런 눈으로 볼 때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 9월 5일자로 기억합니다. 5일자에 스캇 베센트가 월저널과 인터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연준의 양대 책무, 듀얼 맨데이트라고 말하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그거 외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리고 완만한 장기 금리를 유지하는, 요걸 책무라고 정의 내렸어요. moderate long-term interest rate라고 그래서 이 사람의 내용에 보시면 패드는 must 해야만 한다는 거죠. 리스태블리시하게 어떤 거를 금리에 대해서 보면 moderate long-term interest rate라고 마지막에 돼 있죠. 요거에 대해서 다시 정의 내리고 독립적인 자기들의 위치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인즉슨 사실은 연준은 양대 책무라고, 이것은 연준의 그런 책무로서 기존에 오랫동안 자리 잡아왔던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것 외에 이 사람은 완만한 장기금리 유지라는 이런 걸 갖다 붙임으로 해서 지금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부가 연준을 지배하려고 하는, 또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대표하는, 지금 재무장관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시 재정의 내려줄 만큼 이럴 정도로 지금은 통화 정책을 끌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뭐 중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런 정부의 정책이 통화 정책을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이클 하트넷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얼마 전에 이제 본인의 방송에서 럭키 넘버스라는 자기의 그런 모든 툴을 사용해 봤더니 이제 지금을 닉슨의 시대, 70년대 닉슨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인즉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스칼 도미넌스 시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한 얘기를 따라가 보면 우선 마이클 하트넷의 주장이 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내용은 나중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가 이제 주요한 리서치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제 지금 S&P 500이 27년도까지 봤을 때 9,914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6,000대니까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죠. 지금부터 50%가 이상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럴 정도로 갈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자기가 강세장을 연구해 왔는데, 강세장을 연구해 봤더니 미국의 강세장은 기본적으로 지나간 100년 동안 14번 정도 불마켓이 있었는데, 그 강세장의 평균적인 상승률은 177%였고,
그 다음에 지속 기간은 59개월 정도였다라는 거죠. 이런 정의들을 그대로 대비해도 소용은 이제 뭐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강세장이 시작돼서 강세장이 진행되는 그런 패턴은 항상 좀 어느 정도 유의미한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지금을 강세장으로 정의했느냐가 중요하죠. 이 사람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이 주로 이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통화 정책의 그러니까 연준을 움직여서 금리를 낮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런 그 통화 정책들을 주도함으로 해서 유동성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그 제공되면서 상당 부분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중에 보면은 이제 생산성 향상,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AI에 의해서 이런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앞으로 이 정부는 연준을 통해서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그 다음에 QE, 그 다음에 YCC 이 모든 걸 다 실행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닉슨 시대처럼 70년대 닉슨 시대는 여기 보시면 70년대 닉슨은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기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중앙은행장이었던 아서 번즈에게 금리를 내리라고 요구합니다. 보시면 요 그 하늘색 선이 보면 연준의 이징을 뭐라 그러냐면 양적 완화예요. QE 할 때 그 양적 완화를 이제 명령합니다. 이렇게 금리를 보시면 이게 거꾸로 오르는 게 아니라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순이거든요. 보시면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내리는 거죠. 내리고 그렇게 됐더니 밑에 있는 짙은 파란 색깔은 뭐냐면 다우존스 지수예요. 산업지수. 이 다우존스 지수는 급등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그런 일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예. 반대로 이로 인해서 오일 쇼크 뭐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 엄청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요 뒷부분에 가면 폴 볼커가 들어와서 무서운 금리 인상을 가져오게 되죠. 하지만 닉슨은 두 번에 걸쳐서 이 중앙은행장이었던 아서 번즈를 이제 움직여서 아주 강력한 완화 정책, 그때 이제 사용했던 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그 다음에 YCC, QE를 다 사용했던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70년대 닉슨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이 얘기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똑같은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있는 시장은 비슷한 행보를 가져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마이클 하트넷의 나레이션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 드리는 거예요. 그가 말하고 있는 직접적인 내용은 연준은 앞으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할 것이고 양적 완화도 할 것이고 안 되면 YCC 카드도 꺼낼 것이다. 이를 통해서 무조건 미국채 금리는 내려간다. 주로 이제 기준 정책 금리들이기 때문에 이 2년짜리는 분명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거라서 내려간다는 거죠. 하지만 장기 금리조차도 이 연준 의장의 그런 목표의 하에 있기 때문에 안정이 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채를 사는 게 좋겠고 YCC 전에 사면 더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달러와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비트코인과 금은 올라가고, 금리 인하가 여러 번 지속될 경우에 영향을 받는 소형주, 리츠, 바이오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게 이 마이클 하트넷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 부분에서 대부분을 동의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내러티브를 설명드리면서 이 사람의 얘기를 가져온 이유가 거의 유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연준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QE, YCC 다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정책금리는 여러 번에 걸쳐 인하가 일어날 거로 보고 있고, 장기금리, 특히 이제 10년물 같은 경우는 영향을 좀 빨리 받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내려가는 쪽 있지만 30년 금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사이에 생기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아마도 두려움으로 쉽게 조정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YCC까지 할 거라고 보는 건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10년 금리를 잡을 수 있을지는 사실은 저는 거기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달러와 가치는 당연히 달러에 대한 의문이 들기 때문에 가치는 떨어질 거라서 대신 그 법정 통화의 의심 구간에서 반드시 대체제, 그것은 지금까지는 금이었고 지금의 이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스테이블 코인이 그 대체제로 쓰일 것이기 때문에 이쪽도 이 정부의 정책만큼이나 분명하게
상승이 예정된다는 거고, 금리 인하가 여러 번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소형주, 리츠, 바이오 특별히 이제 좋게 보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저는 특별히 이 중에서 바이오에 대해서 집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제국주의 정책에 바이오도 기술 전쟁과 함께 바이오도 그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집중한다라는 거고요.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YCC가 뭐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뭐냐 이런 걸 포함한 금융억압이라는 게 뭐냐라는 건데, 금융억압은 이제 지속 뒤에 시간에 뒤에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YCC라는 건 뭐냐면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 그래서 이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 10년물과 3개월물, 2년물을 금리를 딱 고정해 놓고 일드 커브를 아예 고정시키는 거, 컨트롤 한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 40년대 썼던 정책인데 금융억압의 정책이고, 보시면 금리를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않게, 보시면 한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가죠. 이게 거의 10년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한 5년 정도는 꼼짝 못하고 그 금리에 머무르게 하는 거, 이게 YCC입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장기물을 사고 단기물을 팔아서 장기물의 금리를 낮추는, 보시면 위에 건 장기물, 밑에 건 단기물인데 장기물의 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장기물을 사고 대신 단기물을 파는 오퍼레이션을 이제 엇갈리게 하는 트위스트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연준의 자산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집니다. 보시면 그 메리나 에클스가 연준 의장이었던 30년대에서 40년대, 여기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7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연준의 자산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게 많아지는, 그러니까 연준 자산의 최고조에 이르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국채로 이 금리를 묶어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드 커브 컨트롤,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계속 사용했던 이 기간 동안은 연준의 자산이 엄청나게 쌓이게 됩니다. 사실 이 동일한 모습을 일본이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는데 뒤에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럴 만한 이런 상황이 진행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블에 관련된 움직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트넷도 지금 이런 시장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가 여러 번 일어나는, 그 다음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그런 상승장을 예상해야 하지만 그 대가로서 버블로 가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동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트넷은 글로벌 자본시장의 잠재적 위험으로 이제 버블로 가게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극도로 현재도 비싸지만 이게 점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현재도 사실은 시가총액 집중도가 지금까지 역사상 최고조에 달하는 전체 중에서 AI 빅10이 39%만큼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 과거 버블이었던 72년도 니프티 피프티 시대에 S&P 지수의 40%를 차지했고, 1989년에서 2000년으로 가는 1989년에 일본 시장 버블 때도 일본 시장이 전체 글로벌 시장의 45%, 그 다음에 2000년 IT 버블 때 기술주가 전체 지수의 40%, 이 정도가 이제 버블 정점에서의 최고의 그런 비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숫자를 이미 어느 정도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버블로 가고 있는 모습들은 굉장히 현저히 나타날 거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의 의견은 뭐냐면 아직은 버블이 생성되는 시기라고 본다는 건데, 두 가지 면에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시면 버블이 형성됐던 여러 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과 가장 유사한 그런 형태는 1920년대와 1980년도 말의 IT 버블 때로 보여지는데, 이 두 개의 시기는 지금의 정도하고도 꽤 현격한 차이를 두게 되는 거죠. 왜 20년대 대공황 직전의 버블과 그 다음에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진행했던 IT 버블을 지금과 비슷하다고 보냐면 이 두 앞에 두 개가 전부 다 전형적인 기술혁명의 시대였다. 기술혁신의 시대였다는 거고요. 그 기술혁신의 시대에 있어서 본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요 정도밖에 안 와 있는 상태일 거로 본다. 앞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현격한 그런 상승의 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버블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보여진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버블이 생성되는 때라고 보는 이유가, 버블이 본격화되는 것은 두 가지 정도,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동반되거나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동반됨으로 해서 더 뚜렷하게 버블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전형적으로 사전적으로 버블 앞에 나타나는 이유들이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억압이라고 말하는 정부가 중앙은행을 활용해서 통화 정책을 이끌어가는 시대, 대부분 다 미국으로서는 절대절명의 부채 시대죠. 왜냐하면 전부 다 전쟁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닉슨 때 그 베트남 전쟁이 끝났을 때, 이거는 코로나라는 그런 전쟁이 준하는 사태가 있었을 때, 전부 다 이제 정부 지출이 극도로 올라가면서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이제 보시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현상에 통해서 결국 이 인플레이션을 잠재우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보시는 것처럼 긴축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긴축에 의해서 마지막 이제 모든 하락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보시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버블은 금리 인하에 후행하는 이유가 대부분 이제 조금 불필요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왜곡된 경제 현상이 오면서 얘를 막기 위해서 뒤늦게 긴축을 하지만 긴축의 그 부분이 미리 사전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다 보니까 긴축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기본적으로 더 침체를 뚜렷하게 만들다 보니까 결국 이 긴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내리는 금리 인하가 항상 뒤따라왔던 거죠. 이거는 1920년대, 이거는 1990년대 말에 똑같이 예방적 금리 인하, 지금처럼 정부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데 그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 버블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신용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긴축을 하는데 그게 시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그 무너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다시 대단히 많은 금리 인하를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래서 이전에 제가 냈던 책에 보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 주식을 사지 말고 금리 인하를 멈췄을 때 사라고 하는 이유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뒤늦은 침체를 이제 시작하는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나서 주식시장은 상당 부분 하락하니까 금리 인하를 시작했을 때 사지 말고 멈췄을 때 이제 횡보할 때 사라고 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인데 지금까지 매번 반복됐던 일인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정부의 지출의 그런 어떤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양적 완화라든지 통화 정책을 쓰다 보면 그게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버블을 폭발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더 이제 급하게 일어나게 하면서 결국 그걸 막으려는 긴축이 뒤늦게 일어나지만 그거는 시장을 완전히 폭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일이고 특별히 매우 비싸다, 역사적으로 비싸다는 지금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전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개인이 주도권을 잡던 시대에는 PER이 합리적 가격으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전에 버블이 붕괴됐던 시절에 거의 그 몇 년간은 아주 높은 PER에 그대로 머무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PER로 시장을 따지거나 어떤 정상적인 어떤 밸류에이션을 따지는 그런 시기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평가됐다라는 이유를 갖고 기다려봐도 돌아오질 않아요. 오랫동안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만 손해죠. 이제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일찍부터 들려올 텐데 그 얘기를 따라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들어가려고 하면 결국 마지막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그런 거고 지금 현재 시장을 좀 체크해 보면 특별히 이제 버블의 징후 중에서 가장 정확하다고 말하는 4-5가지 징후 중에 저도 굉장히 그 신뢰하는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버리지입니다. 신용 매수라고 말하는데 그 신용 매수가 과거 이제 버블이 터지는 그때에 비해서는 현재는 한 44%밖에 차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런 상태로 보면 아주 심각한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신용 매수와 함께 레버리지 버블과 함께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IPO 시장이
투기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모습도 없어요. 이제 아마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 될 것 같은데 내년 초부터는 한국도 아마 벤처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런 일들이 미국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진행이 돼야 이제 버블 붕괴가 오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버블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버블 하는 것 때문에 버블이 아닌 거죠. 생성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한 사람의 어떤 하트넷의 이런 그런 리포트에 나와 있는 어떤 내러티브지만 저는 이 내러티브가 상당 부분 동일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쪽이라서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고, 지금은 하트넷이 말하는 닉슨 시대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빚이 너무 많아서, 정부의 빚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이 정부는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연준을 동원해서 연준을 움직여서 금리를 내리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YCC 같은 정책을 써서 QE까지 동원해서 어떻게 됐든 금리를 내리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거대한 유동성이 발생하고 그 유동성이 계속해서 실적을 실제로 보여주는 인공지능 같은 쪽들의 주식을 밀어 올리면서 상당 부분 상승장이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하트넷 기준은 9,914포인트, 앞으로 2년간 9,9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이 지수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거죠. 이 불마켓이 진행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의 문제인데, 저희는 이걸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일일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왜 그렇게 보는지에 대한 근거는 조목조목 지금부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을 이해하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저는 오랫동안 주식시장에서,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서, 자산시장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라는 일이 얼마나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지 알죠. 하지만 입으로 항상 말했습니다. 예측은 할 수 없다. 오직 대응할 뿐이다 라고 말했는데, 어느 정도 예측을 하지 않으면 단순하게 시장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롬 파월도 데이터 디펜던트라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행동하겠다라고 말하는데, 통화 정책은 그렇게 하면 망하죠. 왜냐하면 통화 정책을 쓰고 나서 그 정책이 실제로 시장을 움직일 때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게 되는데, 정책 시차라고 하죠. 그 동안에 이미 시장은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투자에서도 어떤 부분은 일부분은 구조의 변화라든지 이런 쪽들은 예측을 어느 정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예측이 어떤 때 제일 확률이 높고 그 성공률이 높으냐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했을 때입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어떤 쪽으로 결과가 올지 예측하는 데 있어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말했던 하트넷의 그러한 예측들이 결과적으로 확률이 높아지려면 그런 현상이 오게 하는 원인이 정확하게 연결된다면 그런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여러 가지 흐름들의 원인을 보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시장에서는 누가 뭐래도 부채 얘기가 가장 많이 들려옵니다. 그 다음에 패권 전쟁 얘기가 가장 많이 들려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의 30년물 국채가 지나간 30년 내 1998년 이래로 가장 빠르고 높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6% 터치하는 이런 정도 상승, 이런 상승 때문에 쇼크가 왔었죠. 그런데 이 영국 국채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 30년 물만이 아니라 프랑스도 위험한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또 그날 밤에 글로벌에서 주요한 국가가 대부분 다 30년 물에 금리 발작이 일어났어요. 빨간색이 폭등인데 금리가 폭등한 거죠. 채권은, 국채의 그 채권 금리는 폭등하면 가격의 폭락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각 나라의 주요한 국가들의 국채 가격이 폭락했을까라고 본다면 부채 때문입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국가 부채 비율이 눈에 띄게, 특별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젠가요? 오늘일 것 같은데, 재무장관 수상, 그러니까 영국으로 말하면 재무장관일 거고, 수상이 대통령이 임명한 수상이 불신임 당했죠. 그래서 이제 교체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전부 다 부채 문제였던 거죠.
보시는 것처럼 어젯밤에 어제군요. 어제 이 모든 일들이 한 번에 이제 일어났는데 이 가장 지금 긴축을 주장하는 세 개 지역의 사람들이 모두 다 내려앉았어요. 특별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바이루 총리가 신임을 받는데 실패했는데 이 사람도 무슨 주장을 했던 사람이냐면 예산 절감을 추구하고 긴축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같은 날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라는 대통령도 그 상대방에게 그 현격한 비율로 졌는데 왜냐하면 이도 대부분의 구조조정 그래서 아르헨티나를 개선하겠다라고 작년도에도 여러 번 이제 건전하게 만들겠다라는 걸 주장했던 사람인데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참패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혼란이 아르헨티나는 조금 더 이제 문제가 좀 있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혼란에 빠졌고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오늘인가요 어제 통해서 총리 조기 사임했습니다. 이 사람도 상당 부분 긴축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죠. 빚을 줄이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시에 어저께 한 번에 이렇게 일어나긴 했지만 앞으로도 긴축은 인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갈수록 파퓰리즘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 같은 유권자에게 완전히 그 미국 그 중산층에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관세 같은 것들을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파퓰리스트들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뭘 주장하냐면 긴축이 아니라 완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글로벌은 빚이 난무할 거다. 빚을 줄이자는 쪽들은 요 사람들처럼 아마도 유지가 안 될 거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앞으로 점점점 더 전 세계는 부채 시대로 들어가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 부채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 사람의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퍼거슨 로우라고 하는데 퍼거슨 리얼 퍼거슨이라는 그 미국의 경제학자죠. 이 사람이 무슨 주장을 했냐면 퍼거슨 법칙이 뭐냐면 패권 국가의 정부 부채 이자가 그 나라의 방위비를 넘어서는 순간 이게 보시면 파란색이 부채 이자예요. 그러니까 정부 부채, 미국의 정부 부채 이자죠. 까만색이 방위비입니다. 정부 부채 이자가 방위비를 넘어서는 순간에 역사상 대부분의 패권 국가는 패권 국가의 위치에서 기축통화국의 위치에서 내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게 퍼거슨 법칙입니다. 미국을 적용해 보자면 지금 25년도에 정부 부채 이자가 방위비를 넘어섰어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 패권 국가인 지금 현재 기축통화국인 미국에게 똑같은 위기가 시작됐다라는 것이 퍼거슨 법칙이죠. 이것이 미국의 지금 현 주소고 트럼프가 지금 이상한 정책들을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한 퍼거슨 법칙은 상당 부분 신뢰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이전에 패권 국가였던 영국이 똑같은 사례, 그 다음에 일본이 부채가 극도로 높아지면서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시작되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그런 완화 정책을 일본은 먼저 다 썼기 때문에 똑같은 일들이 기존의 그 패권 국가와 기축통화국에서 일어났던 거죠. 보시면 영국은 정부 부채 비율이 기록적인 수준에 이르렀을 때부터 언제일까요? 50년대죠. 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이게 부채가 내려가는 건 부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패권 국가에서 내려오기 시작해서 보시면 패권 국가라는 거는 기축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파운드화가 이 기축통화 자리에서 내려오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일까요? 50년도. 보시면 기축통화국의 위치를 영국 파운드가 점점점 아주 급격하게 잃어갑니다. 대신 누가 기축통화국의 자리를 갖게 될까요? 파란색 달러가 그 자리를 대신했던 거죠. 달러는 이 정도 내려와 있지만 최고에서 이 정도 내려와 있지만 파운드는 급격하게 그 자리를 내줬던 50년대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어떤 일이었다고요? 부채가 심각하게 아까 말한 방위비를 앞서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거죠. 그런가 하면 무역 중심국으로서의 위치도 영국은 50년대에 보시면 거의 자리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잃어버린 위치에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이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을 예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도 역사상 최고의 부채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은 퍼거슨 법칙에 의하면 패권 통화국, 기축 통화국, 패권 국가, 기축 통화국의 위치를 놓게 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일들이 아까 말씀드린 미국만이 아니라 주요한 국가들의 부채가 정부 부채가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태, 정부 부채의 시대가 되었는가 하면 사실 원인은 우리는 코로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2020년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그 전쟁과는 다르지만 거의 전쟁과 같은 상황이었죠. 이거 그 바이러스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상황은 좀 다르지만 거의 전쟁과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20년도에 그 시황 때 많이 말씀드렸던 화면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번 코로나 쇼크는 기존에 있던 그런 크레딧 쇼크, 신용 문제에 의한 침체가 아니라 인컴 쇼크. 무슨 말이냐면 바이러스 팬데믹이라 나가지 못해서 생기는 인컴 쇼크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처럼 통화 정책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스가 말했던 MP1, MP2, MP3 시대. 지금은 MP3가 필요하다. MP3는 뭐냐면 지금까지의 통화 정책만이 아니라 재정 정책을 같이 써야 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MP1, MP2 시대는 어땠냐면 통화 정책을 쓰면 재정 정책은 긴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완화를 쓰면 너무나 과다한 완화 때문에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항상 통화 정책이 완화적으로 변하면 그 재정 정책은 긴축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MP3는 뭐냐면 통화도 완화, 재정도 완화를 하는 특히 재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당시 미국의 그 재정 정책 기억해 보시면 전 국민에게 $1,200, 전 국민에게 $1,750, 뭐 $3,500 뭐 이런 식으로 전 국민에게 그냥 계좌로 현금을 꼽아주는 그런 재정 정책을 썼는데 이 재정 정책이 코로나 쇼크에는 가장 주요하게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당연히 그 일에 사용되기 위해서 정부 부채가 이렇게 엄청 많이 쏟아져 생기게 됐는데 이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그 당시 레리 서머스라는 전 재무장관 출신이었던 레리 서머스 교수가 뭐라고 말했냐면 좋은데 너무 많지 않느냐라는 얘기였고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미국의 재정 지출은 신흥국의 80배에 달한다라고 말하면서 이건 너무 과다하고 이유는 뭐냐? 중국을 패권 국가에서 누르기 위해서 중국과의 패권 전쟁의 일편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 드렸었는데 보시면 다른 나라의 재정 지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양의 돈을 미국은 과다하게 쏟아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유럽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가계의 그 재정 상황을 개선하지는 못했는데 반해서 미국은 플러스로 돌려놓는 상황. 보시면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실질 개인 가처분 소득이 역사상 미국의 그 오랜 동안의 역사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속도가 아닌 여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상상을 초월하는 가처분 소득이 가계에 쌓이면서 엄청난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시작했는데 그 효과는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또 다른 면으로서는 연준이 금리를 5% 이상으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그 당시 23년도, 24년도에 특히 23년도에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말했던 게 뭐냐면 금리 역전 현상,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면 침체가 온다는데 지금 역전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 침체가 오지 않느냐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침체가 실제로 오지 않게 했던 효과를 이 가처분 소득이 이 정부 지출로 인해서 쏟아 넣었던 가계별로 집중적으로 쏟아부은 돈들이 가처분 소득으로 남아 있으면서 아마도 미국의 그런 침체를 막아줬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반대급부는 뭐였냐면 너무나 많이 정부가 빚을 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그 빚을 내서 사용하는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신뢰는 뚝 떨어져서 보시면 폭락이죠. 달러 가치는 그 역사상 단기간으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폭락했고
미국의 채권은 국채는 그 가치를 신뢰를 잃어버려서 엄청나게 금리가 폭등하는 사태를 가져왔던 이런 일들이 결국에 뭐냐면 달러와 미국의 위치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상반기에, 그래서 더는 못 참고 큰손 투자자들이 미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투자하게 만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게 상반기였던 것 같고, 그런 상황들 때문에 트럼프가 아마도 이 지금의 이런 미국의 국채 과다 상황, 전쟁에 준하는 부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트럼프식 해결법이 아마도 맥키니 대통령이 내놨던 세 가지 정책이 롤모델이 됐던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할 게 뭐냐면, 지금은 정치의 시대, 정책의 시대이기 때문에, 재정 지배의 시대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을 잘 아는 것이, 그 정책이 어디로 나아갈지를 예상하는 것이 주식시장에 또 자산시장의 투자와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 통화정책 얘기보다 이 대통령의 재정 정책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트럼프가, 나는 맥킨리 대통령이 롤모델이라고 공공연히 말했던 맥킨리의 3대 정책이 있어요. 그는 처음으로 관세를 끌어들인 관세왕이라고 불리는, 트럼프가 똑같이 했죠. 그 다음에 그는 그 당시에 그 자본주의로 말하면 국가 자본주의의 모습으로 제국주의라는 것. 그래서 가장 많이 침략적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스페인,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스페인 전쟁인데 이게 이제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괌을 병합했고 하와이를 병합했고 이런 일들을 이뤄냈던 대통령이었죠. 가장 이제 외부로 침범 전쟁을 일으켰던 대통령이었던 거고, 그때 맥키니는 그런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그러니까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근본이제를 주장을 통해서 금융 자본주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융 자본들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이런 그 자금을 지원을 받았던 대통령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이 자기의 롤모델이라고 공공연히 말하는 맥킨리의 정책은 향후 이미 상당 부분 트럼프의 정책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관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제국주의적인 어떤 행보, 쉽게 말하면 여러 기업과 그 다음에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특히 알래스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조선업에 대한 어떤 말들을 보면 거의 기본적으로 제국주의적인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상당히 따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금융자본에 관련돼서 완화적이면서 새로운 화폐 재병립 같은 그 화폐 제도에 대한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는 것들이 맥키니와 아주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서, 당연히 맥키니와 똑같다 아니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어떤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쓰느냐가 현재 저희가 투자한 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좀 자세히 다루어 봐야 될 게 미국식 자본주의라고 말하는 이 그 맥키니를 포함해서 몇 시대가 미국의 어떤 그 국가 자본주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국가 자본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기존의 사유제나 그 다음에 개인이나 이런 재산이나 어떤 그 다음에 산업 자본에 대해서 자유를 인정하는 미국의 원초적인 그런 모습과는 다른 중국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그런 모습들을 이제 트럼프도 보이고 있는데, 뭐냐면 인텔을 국유화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게 중국 매출마다 15%씩 세금을 내라고 한다. MP 머터리얼즈를 이제 그 의결권 취득, US 스틸의 황금주 취득, 이런 것들이 국가 자본주의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그래서 마치 중국을 닮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들을 정도로 국가가 국유화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도 기본적으로 이 맥킨리의 정책을 상당 부분 닮아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것들이 어떤 걸 추구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통화 금융에 관련된 재정 지배주의에 대한 얘기만 드릴 거라서 빼지만, 사실은 이런 면에 의해서 앞으로 어떤 식의 그 도전을 이제 트럼프가 계속할 거를 예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자원에 대해서는 거의 전쟁에 준하는 그런
그 행보를 보일 거다라는 것들을 예상할 수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의 정책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 거고, 지난주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죠. 국방부의 이름을 전쟁부로 바꾼다. 왜 그러냐? 전쟁부일 때 모든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 국방부 이름, 그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라는 이름을 디파트먼트 오브 워로 바꾸는,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는 그 언론에는 전쟁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왔지만 트럼프의 제국주의적 행보, 맥킨리처럼 제국주의적 행보에 대해서 뚜렷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제국주의라는 게 어떤 건가 봤는데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보시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유럽의 그 주요 뭐라 그럴까요? 헤드들입니다. 보시면 여기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 있죠. 이 사람들과 트럼프가 앉아서 이 대화하는 구조를 보십시오. 전부 다 사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1대1로 이렇게 두 명이 찍힌 사진 찍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앉아 있죠? 이렇게 앉아서 이 한 명과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굴욕적이죠. 그래서 이 제목이 뭐냐면 유럽은 트럼프에게 영혼을 판 것 같다. 굴욕적입니다. 이게 제국주의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이 제국주의적 행보가 상당 부분 이제 정책으로 묻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투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예상하려면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예상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흐름이고 이걸 보면서 이제 레닌의 이 얘기가 이제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레닌은 뭐라 그랬냐면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는 제국주의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좀 아이러니하죠.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그 마지막은 제국주의로 간다라는 게 레닌의 이제 말이었다라는 거고 이러한 제국주의에서 봤을 때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을 썼던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의 요 내용이 상당 부분 지금 트럼프와 겹쳐 보인다는 겁니다. 알래스카, 특히 한국의 조선업을 굉장히 우대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조선업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라고 봤을 때 그거는 아마도 중국의 남중국해 부분을 점령하고자 하는 해양력에 관련된 욕심이고 현재 미국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의 조선업을 등에 업고 도움을 받아서 뭔가를 해야 하려고 한다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물론 이런 기회를 사용해서 우리는 활용을 해야겠지만 이런 행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향후 미래에 대해서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주는 데 있어서 매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지금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트럼프의 이런 행보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러한 그 미국의 부채 상태를 보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비교적 선명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상황이냐면 오빠 법안에 의해서 트럼프는 부채를 증가시키면 증가시켰지 감소시킬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부채를 증가시킨다면 앞으로는 미국은 더 어렵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미국 부채, 정부 부채의 평균 이자율이 3%대 중반입니다. 왜 그러냐? 금리가 5%까지 올라갔었는데 왜 3%대 중반이냐면 코로나 때 발행했던 1%짜리 금리 그 국채 이자가 지금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코로나 때 발행했던 국채 이자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금리를 인상했던 시기에 채권들만 남게 된다면 평균 이자율이 3%가 아니라 4%, 5%까지 올라갈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트럼프는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감세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자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어떤 상황이 올 것이냐면 지금 이 부채를 줄이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다 경질돼 버린 사람들처럼 재정을 긴축해야 하는데 과연 재정을 긴축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 다음에 빚을 평균
그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과연 통화 긴축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트럼프는 재정 긴축도 통화 긴축도 선택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재정을 긴축하면서 통화를 완화하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는 부채를 줄이고 정부 부채는 줄이면서 금리는 내려서 이자는 줄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재정을 확장하면서 통화를 완화하는 게 있는데, 현재로 볼 때는 트럼프는 재정을 확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정을 확장하면서 통화를 완화하는 이 조합밖에는 선택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을 움직여서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금융억압이라고 부르는데, 금융억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기본적으로 금리를 낮춰야 되니까. 디레버리징 하는 게 아니라 이자를 강제로 낮춰서 물리적인 이자 금액을 줄이는 선택밖에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것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시 된다는 거고요. 금융억압 정책이 펼쳐질 거다. 두 번째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 금융억압이 기존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기다가 예를 들어 드렸는데, 70년대 닉슨 대통령이 했던 행동 보면 아서 번스라는 의장을 앉혀서 금리를 내려가지고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이로 인해서 자기의 그런 어떤 파퓰리즘적인 그런 정책을 이제 지원하게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나타난 게 인플레이션이었죠. 그래서 70년대 오일 쇼크와 함께 겹쳐지면서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서 이때 처음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를 만큼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기본적으로 그것이 미국을 침체에 빠뜨려서 이제 볼커가 들어와서 그거를 이제 금리를 무조건 올려서 엄청나게 금리를 올려서 낮췄던 일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터키의 에르도안이라는 대통령이 남들은 다 금리를 이제 올리는데 얘는 금리를 내리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만듦으로 인해서 물가가 85%까지 올라갔던 일이 얼마 전에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정부가 중앙은행장을 죽였다 살렸다, 민명하고 내쫓고 하는 반복적인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금융억압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미국도 지금처럼 정부 부채가 극단적으로 높아졌을 때는 매번 지금과 같이 대표적으로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부채가 급증하면서 YCC 정책까지 사용해서 금리를 억지로 낮춰서, 그러니까 연준을 동원해서 금리를 낮춰서 보시면 까만색, 파란색 전부 금리인데 전부가 낮게 유지되고 있죠.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금리가 이렇게 낮게 유지됐던 건 인위적이었고, 이걸 금융억압이라고 한다는 거였고, 레이 달리오가 말하기를 정부 적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의회가 아니라 사실상 연준이다. 이자 지급이 정부 적자의 가장 큰 적이다. 만약 대통령이라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것이다. 연준 의장이라면 금리 인하를 할 의향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기본적으로 심각한 어떤 그 부작용이 올 수 있지만 어찌됐든 정부는 이 연준을 통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뚜렷하고 분명한 방법일 것이다라고 빅사이클에서 얘기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도 이미 금융긴축, 그러니까 금융억압 정책에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요 선진국은 정부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서면서 120%에 가까이 가게 되면 이 금융억압을 대체적으로 사용하는데, 지금 미국도 이제 그 초반에 금융억압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일본에서 볼 수 있는데, 아베노믹스라고, 여러분이 이제 이름은 기억나시겠지만 한참 됐어요. 이 2012년쯤에 이제 아베노믹스 세계의 화살이라는 걸 들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미국의 상황과 비슷하고 트럼프의 정책과 비슷합니다. 뭐냐면 세계 화살은 재정 정책, 금융 정책, 성장 전략이었는데, 기본적으로 트럼프도 마찬가지 재정 정책을 사용해서 경기를 아까 말씀드린 자기 유권자들의 어떤 미국 중산층에 대한 리쇼어링 같은 정책을 통해서 감태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적 완화 같은, 이 당시 일본도 YCC부터 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필요해서 QE까지 다 사용했습니다.
이 아베 때, 아베노믹스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장을 내세우는. 트럼프는 지금 이 성장 전략이 뭐냐면 인공지능입니다. 기술 패권에 의한, 인공지능에 의한 생산성 개선을 트럼프는 가장 뚜렷한 성장 전략으로 내놓고 있죠. 그래서 모든 다른 국가와의 그런 어떤 협상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합니다. 기술 패권에 대한 욕심이 가장 큰 거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똑같은 논리, 지금 이제 재정 건전성을 이뤄내려면 여기 식에서 있는 것처럼 R-G 부분, R은 뭐냐면 이제 그 국가의 금리고 G는 성장률이라면, GDP 성장률이라면 이 R이 작아져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나와야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기 때문에 R이 점점점 작아져서 이 가로 안에 숫자가 마이너스가 되게 하는데 가장 초점을 두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일본은 아베노믹스 때 계속적으로 금리가 내려갑니다. 정책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져 내려가는 거죠. 10년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반드시 쓰겠지만 그 정책의 대가는 동일할 거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구로다 하루이코라 그래서 일본의 오랫동안 아베노믹스 때 그 중앙은행장이었는데 사실은 구로다가 아베 때 중앙은행장이 아닙니다. 아베가 수상이 되고 나서 중앙은행장을 지금 트럼프처럼 내쫓아 버립니다. 강제로 내보내고 구로다를 임명해서, 구로다는 아베와 어떤 사람이에요? 궁짝이 맞는 사람이죠. 그래서 적극적인 완화책을 씁니다. 그 완화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잊지 말아야 하는데 엔화가 얼마에서 얼마까지 갔냐면 80에서 120까지. 80은 뭐냐면 엔화는 거꾸로입니다. 숫자가 작을 때 강한 거예요. 숫자가 80에서 120까지 완전히 완화되면서, 쉽게 말하면 엔화 값이 점점점 똥값이 되는 거죠. 약화된 겁니다. 그러면서 니케이 지수는 사실 아베노믹스가 처음엔 성공하는 듯 보였던 게 니케이로 봤을 때 만 밑에서 시작해서, 이때 그 쓰나미가 왔을 때 만이 깨졌었거든요. 그 만 위에서 2만까지 올려놨으니까요. 더블을 보냈죠, 니케이 지수를.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통화 가치는 지속적인 하락, 주식시장은 지속적인 상승. 트럼프의 세계 화살도 비슷한 결과를 낼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이미 금융 억압을 시작했어요. 자기 이제 X에다가 올려놓은 거죠. 리사프 X, 해임. 그 다음에 1기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압박을 연준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부정을 저질렀다. 제롬 파월을 어떻게 하겠다. 강도가 다르죠.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입니다. 금융 억압에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물리적인 금리는 내려서 부채 이자는 줄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채 수요까지 만들어낼 수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한 것처럼 정부가 강제로 연준을 움직여서 독립성을 훼손하면서까지 금리를 내려버린다면 전 세계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를 믿지 못하게 될 거예요. 지금 상반기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래서 30년물 급등하는 겁니다. 금리가 급등하는 건 가격이 폭락하는 거라 그랬죠. 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니네가 강제로 만들어낸 금리는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낮은 금리를 제시한다고 강제로 제시해도 살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물가가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트럼프가 강제로 금리 인하를 관철하려고 하니까 단기 금리는 내려갔지만 장기물 금리는 되려 반등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스카페센트는 뭐라고 말했냐면 처음부터 이랬습니다. 대통령과 나는 10년물 금리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아까 처음 보여드린 것처럼 연준의 양대 책무안에 장기 금리의 그 온건한 수준 유지, 이게 들어가 있다라고 말할 만큼 그들의 관심사는 장기물에게 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 억압을 통해서 강제로 YCC,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QE를 다 써서 금리는 인하를 하겠지만 그들이 조절할 수 없는 국채 수요에 대한 대안도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그 대안으로 트럼프의 묘수로 등장한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장기물이 만약에 조절이 안 된다면 리즈 트러스 모먼트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3년 전쯤에 이 트러스 수상이 리즈 트러스라는 영국 총리가 완화 관련된 그런 주장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감세 같은 것들을 내놓았을 때 영국의 빚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순식간에 영국의 채권 시장이 박살나는 477조 원이 하루 만에 증발했어요. 이거 보시면 이제 장기물이 뚫고 올라가면서 엄청난 발작이 일어났던 거죠. 미국도 이럴 수 있습니다. 올해 4월에 관세 발표하고 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물러섰죠. 트럼프조차도. 왜? 이건 터지면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부도났을 때도 연준이 곧바로 엄청난 유동성을 투여합니다. 왜? 초반에 막지 못하면 미국조차도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연준을 움직여서 단기채를 이제 금리를 내리는 건 가능하지만 장기채를 움직이는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는 건 미국의 숙제이죠. 트럼프의 숙제입니다. 그 숙제를 트럼프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결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크립토 짜르라는 데이비드 섹스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위력 뭐냐면 하룻밤 사이 2천억 달러 이상의 그 국채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뭐예요? 미국 국채에 대한 1대1 담보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통해서 이 국채 수요를 만들어내는 일에 트럼프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원래 가상화폐의 친화적인 모습은 아니었죠. 그런데 트럼프 가상화폐에 대해서 친화적인 모습은 물론 자기가 그 코인 회사 차려가지고 자기 자식들하고 뭐 다 벌고 있는 건 아는데 그거를 원래 노렸던 건 아닌데 이렇게 하게 된 데는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 부동층,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코인의 우호적인 사람들을 잡는 부분이 있었겠죠. 두 번째는 그 달러 패권을 공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까 말한 패권 기축통화국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랬고 세 번째는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만약에 미국이 이 기술을 선점하지 않더라도 주도적인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AI와 블록체인 양쪽을 갖고 있을 때 향후 기술을 독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조언을 많이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트럼프가 가상화폐 친화적으로 돌아섰고 이 가상화폐 친화적으로 돌아선 거에 의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제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지속될 거라고 보는 이유는 미국 정부 자체가 이걸 주요한 정책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선 안정성 자체는 확보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왜 그런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은 1대1로 미국 단기채를 갖고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전 세계의 사람들, 특별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은 미국 내에 사용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특히 한국에 예를 들면 한국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들어오신 외국인 그 노동자분들, 외국인 분들이 기본적으로 태도로 달러나 원화가 아니라 태도로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태도를 사용하면 기존의 은행망을 사용할 때 3일 이상 걸리고 송금비가 어마어마하게 필요 없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을 테더를 거래하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ATM까지 생긴다고 할 정도로 이 테더를 거래하면 뭐 그동안 은행 거래, 제도권 금융을 사용했을 때 생기는 비용과 시간을 다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믿고 거래만 할 수 있다면 달러 기반으로 안정성만 있다면 어디서든 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거래를 쉽게 말하면 테더로 거래하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근데 테더로 거래하고 싶으면 반드시 그 양만큼
미국 국채를 사야 되는 게 1대1 담보법인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편리한 그리고 제도권 은행에 의한 불합리한 그런 걸 당하지 않는, 원래 이게 그 비트코인 이 가상통화가 원래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부분들을. 그 합리적인 부분들을 장점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사용해 주면 그만큼 미국 국채가 발행되고 매수되는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그건 미국 내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이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 줌으로 해서 아까 얘기 드렸던 강제 국채 수요. 국채 수요는 가치를 보고 투자하던 그동안의 외국인 투자자들, 다른 국가들은 매력을 못 느낄지 모르지만 테더를 사용하거나 서클을 사용하고자 하는 CBDC, CBDT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단기물 국채가 발행되고 매수될 거라는 것들을 노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미국이 이 부분을 선점하려고 한 거고요. 단기 국채 수요가 증가하면서 단기채 발행의 부담이 완화되고,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정부가 부채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국채를 통해서 부채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럴 때 단기채를 너무 많이 이제 발행해 놓은 거면 그거에 대한 발행을 너무 늘리면 미국 정부 내에서 금융 구조가 왜곡될 수 있는데 그런 부담을 완화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단기채를 많이 발행해 놓으면 장기채 발행에 관련된 유리한 점도 갖게 되는데, 그게 왜냐하면 이 장기채를 발행해서 많이 발행해 놨을 때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단기채 발행으로 많은 것들을 해결하기 때문에 장기채 관련돼서는 덜 발행해도 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왜? 단기채 발행으로 많은 감세나 모든 그 재정 지출을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채 관련한 그런 수요는 가만히 있을 때 커졌던 것보다는 작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사실상 트리핀 딜레마라 그래서 미국은 가만히 앉아서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자본수지나 경상수지는 적자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축통화국은 어떤 딜레마를 갖고 있냐면 자기네가 발행한 통화를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사줌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발행한 자기의 통화를 발행하는데 얼마 안 들어요. 그거 이제 시뇰리지 이펙트라고 하는데 100달러 발행하는데 3달러만 들면 97달러가 남는 거죠. 100달러를 찍어내서 97달러를 앉은 자리에서 먹는 게 시뇰리지 효과인데, 그 효과에 의해서 그냥 돈 찍어서 그 돈으로 한국에 있는 자동차 사고, 일본에 있는 자동차 사고, 중국에 있는 사들이는 거에 의해서 유지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상수지 적자가 생겨서 나중에는 시장 기축통화국 자체의 기본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기축통화국으로서 위치도 잃어버리게 되는 자연스러운 이 흐름, 그러다가 기축통화 체제가 붕괴되는, 그게 그 영국의 파운드화가 똑같았고 그 전에 스페인 통화가 똑같았다면 이런 딜레마가 구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서 100년에 한 번씩은 기축통화국이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걸 트리핀 교수가 말하는 트리핀 딜레마라고 하는데, 이거를 피할 수 있는, 완화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제도라는 거를 찾아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제도에 의해서 경상수지 적자는 아니면서 기본적으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이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가졌다는 거고요. 이것과 함께 보충적으로 규제 완화, SLR 규제 완화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금융 압박이라든지 그런 어떤 것들을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이 기축통화국의 위치, 패권통화국의 위치를 유지하려는 거죠. 왜? 다시 돌아가 보면 니얼 퍼거슨의 법칙이 뭐냐면 기축통화국의 위치, 패권국의 위치를 잃어버릴 때 부채가 너무 많아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에 의해서 그런 부채 관련된 압박, 그 다음에 그 이자에 관련된 기준금리 인하하거나 SLR 규제 완화 같은 걸 통해서 통화 정책을 조정함으로 해서 패권 통화국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부분들을 많이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스테이블 코인은 신의 한 수처럼 여겨지는 부분이었고, 이게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추진했을 때 여러 가지 대체 수요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게,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민간 스테이블 코인 산업으로만 묶으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존에 각 나라는 중앙은행이 이 크립토에 대한, 가상통화에 대한 주도권을, 또한 어떤 조절권을 즉 중앙은행이 갖고자 했어요. 그래서 연준이 발행하는 CBDC에 관련된 그런 실험을 몇 년째 해오고 있었죠. 언젠가는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통과시킨 세 개의 법안,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거 안에는 CBDC Anti Surveillance, 이게 뭐냐면 미국 정부가, 미국 연준 CBDC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No CBDC Act라고 할 수 있겠죠. 왜 그렇게 했느냐? 만약에 연준의 CBDC가 움직이게 되면 각국의 CBDC가 경쟁하면서 미국이 기축통화 위치를 오히려 잃어버릴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을 막아줄 수 있어요. 미국의 연준조차 CBDC를 발행하지 못함으로 해서 이제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그런 가상통화 시장은 없어지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전 세계를 평정해 버린 거죠. 이건 또 왜 중요하냐면, 중국이 암암리에 그동안 디지털 위안화 정책을 써왔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달러를 대항해서 한번 뒤집어 엎고자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 CNY라는 거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해 왔습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제도가 일반인들에게 그냥 자리를 잡아버리면 이 CNY는 무력화돼요. 중국이 그동안 몇 년 동안 달성해 놓은 탈달러 결제망을 한 번에 무력화시키는 정책입니다. 왜?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써버리면 이 CNY는 무력화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하는 CBDC에 대해서는 배격하는 겁니다. 금융 통제력을 유지하고, 만약에 그런 면에 있어서 각 나라가 기본적으로 외교적으로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리스크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왜? 민간이기 때문에. 외교적 충돌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니어스 액트 안에 No CBDC 액트가 왜 들어갔는지를 이해하셔야 되고, 수년 동안 금융시장을 이제 함께했던 저로서는 연준이 도대체 중앙은행이 어떻게 CBDC를 허용할지를 저는 항상 관전 포인트로 보고 왔고, 그동안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떤 제도권으로 못 들어왔던 이유가 중앙은행들이 막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중앙은행의 그런 가상통화 정책을 무력화하는 민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확 활성화함으로 해서 이 모든 시장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신의 한 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커다란 방어책이 될 거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에서 똑같이 항상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나 부채가 많아졌을 때 전쟁이죠. 20년대의 전쟁, 40년대 전쟁, 그 다음에 60년대의 베트남 전쟁, 이런 전쟁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폐 대전환, 예전에 이 화폐를 전환시켜서 제도 자체를 이제 그때 위기를 넘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금본위제로 바뀌는 거, 달러 본위제로 바뀌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스테이블 코인제로 전반적인 화폐의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 과거에 그 정도의 커다란 부채 시기에 준하는 정책일 거라는 거고요. 그 화폐 대전환이 일어났을 때마다 새로운 금융 자본이 탄생해 왔습니다. 처음에 20년대 40년대 전쟁 이후에는 JP 모건이라는 금융 자본, 이들이 전쟁에 돈을 댔죠. 그리고 채권을 이때부터 이제 주요한 금융 자산이 되게 했죠.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70년대 뭐 이럴 때부터 해서 80년대, 90년대로 오면서 이제 M&A로 인한 산업 자본을 금융 자본이 잠식해 들어가는, 소유하는 그런 쪽에는 골드만삭스가 앞서서 이제 골드만삭스라는 거대 금융 자본이 탄생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화폐 대전환이 일어나는 스테이블 코인 시대로 갈 때에 새로 탄생되는 금융 자본은 어딜까라고 본다면 저는 블랙락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블랙락은 ETF 시대에
수혜자, 그 다음에 앞으로 펼쳐질 토크나이제이션 시대의 수혜자, 진정한 수혜자가 될 거기 때문입니다.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은 아시는 것처럼 이 1952년생 이 사람의 재산보다는 이가 운영하는 돈이 1경 6천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회사입니다. 1경 6천조를 주무르고 있는 사람이죠. 이 레리 핑크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보여온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가장 앞서 서클하고 협력 확대를 했고, 그 다음에 그가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 중에 토크나이제이션, 토크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아마 조만간 이제 어떤 거냐면 모든 자산들이 온체인 하에 토크나 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토크나 관련된 법이 진행 중이고 특별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의해서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이게 토크나라는 게 뭐냐면 어떤 각각의 그 물리적인 자산들, 뭐 통화만이 아니라 커머디티, 그 다음에 뭐 예술품 같은 것들을 금융 상품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화하는 과정이죠. 이거를 레리 핑크는 아주 다음 세대의 중요한 그러한 금융의 먹거리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토크나 펀드 비들이라는 것을 출시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블랙락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수혜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얘기들의 결론은 뭐냐, 금융 억압이라고 말하는, 정부가 부채가 많아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자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 YCC,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다 쓸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법을 동시에 사용할 겁니다. 트럼프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고 예정되어 있는 거죠. 그럴 경우 가장 수혜를 입는 것은 아마도 금융업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업종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파이낸셜이라고 말하는 미국의 금융에 투자할 수 있는 ETF들이 있으니 이게 아마도 수혜를 입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크나,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전부 다 어떤 쪽들이 수혜를 입느냐, 거래소들이 수혜를 입습니다. 로빈훗이나 코인베이스, 그 다음에 CME 같은 이 자산, 금융자산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들도 특히 토큰화될 때 반드시 거래소를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거래소들이 수혜를 입을 거기 때문에 이런 쪽들을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빠르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했을 때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꼭 기억해 두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 다시 한번 가보면 지금의 정책이 아베노믹스하고 흡사한데, 아베노믹스를 10여 년간 사용했을 때 아니 10년 못했죠. 한 4년, 5년, 6년 정도 했을 때 일어났던 현상, 엔화의 약세, 증시의 상승. 왜? 이 통화정책 완화는 무조건 유동성을 거대하게 이끌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일본은 어느 정도였냐면 이렇게 해서 발행한 돈으로 일본의 ETF를 직접 사서 일본 시장을 부양하기도 했을 정도로.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엔화 약세. 그러면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 기본적으로 달러 약세는 지속될 거다라는 거고, 달러 약세는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모든 신흥국 증시에 좋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 한 적 있습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모든 자산이 오른다. 특별히 지금은 신흥국 시장이 굉장히 보시면 달러가 약세일 때 신흥국은 굉장히 좋아지죠. 이제 역순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신흥국을 보는 게 좋겠냐? 당연히 한국도 그 대상이 될 것 같다. 오늘 아마 한국이 3,300인가요? 아마 이렇게 고가를 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건 지난달에 말씀드렸고, 일본 시장도 상당 부분 유망한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시장 있고 유럽 시장 있죠. 여기는 신흥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유럽은 역발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신흥국에 관련된 비중.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변경을 좀 했지만 저희는 방산, 그 다음에 신흥국, 인공지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융업들에 대해서 투자돼 있고, 얼마 전에 있던 예수금을 지금은 이제 다른 쪽으로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분 좋은 투자가 될 것이고, 이런 투자를 할 때 액티브 ETF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기존의 섹터 ETF들과는 다르게 액티브 ETF는 조금 더
그 정밀 타격하듯이 조금 더 집중적인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집중 투자를 해야 되냐면 사실상 지금과 같은 시대는 기술의 시대이기 때문에 시총 쏠림이 점점점 심해집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시총 5개, 상위 5개 기업이 기본적으로 전체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인데, 전형적인 기술의 시대는 옛날 60년대와 지금은 시총에서 5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고조에 이르러 있는 거죠. 2019년밖에 안 되지만 24년, 25년은 더 심각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챗GPT 이후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쏠림이 있다는 거예요. 쏠림이 있을 때는 같은 업종 내에서도 어떤 종목은 오르고 어떤 종목은 내리는, 지금 요즘에는 엔비디아 대신 브로드컴이 뜨는 시장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죠. 팔란티어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쏠림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액티브 ETF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여전히 이러한 그런 어떤 금융 억압이 일어나고 난 뒤에, 금리 인하죠. 일어난 뒤에 버블이 촉발되면서 항상 금리 인하 이후에 버블이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고, 버블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했던 사람으로 제레미 그랜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최근 들어서 모든 혁신적인 신기술은 버블을 동반했다.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의 혁신성 여부하고 가격은 별개의 문제다. 버블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버블은 놓치면 뼈 아프다. 무슨 얘기냐면 초기부터 버블이라고 해서 경계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들어가면, 늦게 참여한다면 더더욱 뼈 아프다.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매번 또 매년 반복해오는 얘기입니다. 초기에 괜히 위험 관리한다고 버블이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경계하는 거에 휩쓸려서 못 들어가다가 결국에는 들어가면, 마지막에 들어가면 더 아프다. 보시면 버블은 제레미 그랜섬이 버블이라고 말하고 나서 3년 뒤에 터져요. 이 사람은 버블 감별사라고 한 사람인데, 감별은 맞았지만 3년 뒤에 터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2년, 버블의 마지막 2년은 한 해에 80%씩 오릅니다. S&P가 160% 올랐잖아요. 2년 수익률이 160%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오른 거 마지막 해에 다 더 오릅니다. 그 마지막까지 먹으려고 하는 건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어도 뒤늦게 들어오면, 이 끝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를 안 넣어놨네요. IT 버블은 5년 같습니다. 5년. 예. 그런 식으로 심각한 버블, 그러니까 커다란 버블일수록 길게 여파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너무 일찍부터 버블이라고 생각하면서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잘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놓치면 뼈 아프고 또 뒤늦게 들어오면 훨씬 더 뼈 아프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